현안을 둘러싼 여야 국회의원들의 가감없는 설전, 정치 화투는 매주 화요일에 있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월요일에 준비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서울 노원의 김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도 월요일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구미갑의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입니다. 예, 화요일보다 저희가 더 많은 시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또 심도 있게 다양한 얘기들 좀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주말 사이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고 또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청와대가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이를 두고서 여야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성환 의원께서 먼저 좀 의견 주시죠. 네, 한 분은 지명을 철회했고 또 한 분은 이제 본인이 자진 사퇴했는데 네. 아시겠지만 이제 조동호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청문회 과정에서 그 대표적 해적 학술 단체에 참석했다는 게 뒤늦게 밝혀진 거잖아요. 네. 만약에 이게 사전 검증 과정에서 확인이 됐으면 후보 대상에서 제외될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 일종의 지명을 철회하게 됐고 네.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사실상 3주택 소유였는데 한 채는 이제 증여를 한 거죠. 네. 그래서 법률적으로 뭐 인사 검증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특히 국토부 장관이 주택 정책을 담당하고 있고 최근에 문재인 정부는 가급적이면 본인이 사는 주택 이외에는 소유하지 말라고 하는데 네. 그 이제 소위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인이 이제 자진 사퇴를 하게 된 거죠. 그 이제 그런 점에서 두 장관이 이제 자진 사퇴와 일종의 지명 처리를 한 만큼 다른 장관 후보자들은 가급적 조속하게 청문 채택이 되기를 바라는 게 저희 당 입장입니다. 네. 백승주 의원님. 예, 저도 그 두 장관이 낙마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 낙마의 배경 또 왜 이 두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살을 주고 뼈를 취한다는 36개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 청와대에서는 이 정치적 비중이 적은 두 사람을 낙마시키고 나머지 사람을 지키려는 이러한 입장 정리를 했지 않느냐. 네. 좀 다른 의미다만 육창골단 그렇게 살을 내주고 원래 골단은 남의 뼈를 취한다는 건데 자신의 그 지키고 싶은 뼈를 지키려는 이런 입장 정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아마 철회한 거하고 자진 사퇴 국민들은 이게 무슨 차이가 있노? 낙마했는데 똑같이 이래 생각할지 몰라도 철회한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인사 검증의 부실 책임을 스스로 인정한 셀프로 인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증이 엉터리였다 이런 부분을 인정한 부분이죠. 예.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이제 이게 후보자 중에서 이 두 사람은 좀 전문가 영역에 속합니다. 최정호 장관은 차관을 지내고 그 분야 최고 전문가고 조동호도 카이스트의 전문가인데 전문가를 내치고 이념적 공방이 많았던 후보들을 보호했다는 점이 참 이 정부가 청와대가 더 정치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 더 결집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네. 특히 남북 관계에서 또 많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의심케 했던 정체성에 도전했고 또 문제가 많고 막말을 많이 했던 김현철 후보를 보호해 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 분야의 같은 분야에 일했던 사람으로서 예. 또 기본적으로 전문성과 인정 공부를 넘어서 국민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정문의 존재 이유조차도 무시했던 박영선 후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좀 더 심각하게 제고해야 되지 않느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좀 질문 드릴게요. 앞서서 이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이 인사검증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보실지도 궁금하고 지금 그 조국 수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들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청와대가 인사 검증한 내용을 시간도 전략하고 검증에 여러 가지 정책 검증으로 가기 위해서는
인사 검증한 내용을 인사청문위원들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 싶어요. 네. 청와대 인사 검증에서 검증 결과를 나중에 검증한 부분 이번에도 철회한 조동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미처 몰랐던 게 있다. 후보자한테 문제 있다 이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인사 검증한 내용을 청문위원들과 공유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검증되고 이렇게 검증되고 공유한다면 시간을 절약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어차피 이번에 검증은 특히 조동호 후보는 철회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검증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 조국 수석님이나 또 인사수석님이 두 분 다 자유롭지 않은데 검증 실패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죠. 검증을 실패한 건 검증 자체가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철회한 부분에 대한 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을 네. 누가 말하기 전에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또 전국 운영과 관련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 굉장히 시스템상 이해가 안 되는 게 청와대 민정수석이 해야 될 일이 딱딱 적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정수석을 바꾸지 못한 이유가 공수처라든지 사법개혁 여기에 대한 임무 완성이 있다.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는데 공수처에 관한 법을 만드는 입법부입니다.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이고 알겠습니다. 사법개혁도 법무부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민정참모가 여기에 대해서 없으면 일을 못한다 하는지 그 부분은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예, 국정 운영에 대해 생각합니다. 예, 해역에 대해서 김성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청와대가 이제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서 인사와 관련한 7가지 원칙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민정이나 인사수석실에서 주로 검증하는 건 이제 그분의 능력을 기본으로 하지만 최소한 요 7가지 기준은 통과해야 된다는 건데 그 7가지 기준이 병역 기피, 예, 예. 세금 탈루, 불법 재산 증식, 위장 전입, 연구 부정 행위,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이 7가지 기준을 이제 정해서 그 기준을 최소 기준으로 정하고 그 기준 이상 중에 전문성, 적합성 뭐 이런 걸 보는 거거든요. 네. 네, 이번에 7분의 후보자도 사실은 이 7가지 기준은 다 통과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사 검증이 잘못된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네. 이 인사 검증 과정에서 다 걸러내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를 청문 과정을 통해서 일종 소위 이제 국민 공론을 한번 붙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부실 검증을 했다라고 하면 그 부실 검증을 예컨대 이제 청문과 관련한 부실 검증의 책임을 물으면 이게 한도 끝도 없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 7가지 검증은 다 통과를 한 거기 때문에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들의 정서 그리고 그때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 이런 거를 청문 제도를 통해서 확인한 거기 때문에 청문 제도가 갖고 있는 긍정성을 이번에 한번 확인했는데 제도를 어떻게 보완할 거냐 이건 이제 또 하나의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번 과정에서 여전히 청문회가 주로 그 후보자의 정책 검증을 해야 되는데 네. 정책 검증은 늘 뒷전이고 일종의 신상 털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제도를 좀 구별할 필요가 있겠다는 게 저희 당 생각입니다. 예. 말씀하신 중에서 예. 검증 자체는 문제가 없다. 7가지 조항을 갖고 기준점을 갖고 보니까 문제 없다. 이건 정말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납득이 안 갑니다. 검증을 잘못해서 철회까지 한 마당에 사상 초유에 그리고 검증 과정에 우리 청문회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검증돼야 될 사람한테 검증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 없다. 검증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겠다는 주장에 대해서 김성환 의원님 평소 존경하는데 이해가 안 가요. 국민들이 이게 인사검증을 한 거냐, 아예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입장입니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오전에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3명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고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보고서 채택 안 하기로 결정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심사 보고서를 채택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적격 부적격을 해야 되는데 예. 적격 부적격 심사 평가할 가치조차 없다. 그래서 두 분에 대해서는 두 분 당사자한테는 좀 어떻게 볼지 몰라도 심사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정부가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청을 해오고 10일 동안에 우리가 안 하면은 정부가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당에서는 청문위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두 사람에 대해서 심사경과 보고서를 하지 않기로 한 것 같습니다. 예. 박영선, 김현철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청와대에서? 네, 아까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우리 백승조 의원님께서 김현철 장관 후보자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김현철 후보가 특히 지금 남북이 평화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데 그 시기에는 네. 매우 적합한 후보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 경우도 본인이 재벌 개혁을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고 특히 중기부 입장에서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런 측면이나 또 본인이 원내대표나 정책위 의장 시절에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매우 일관되게 추진을 해왔다는 점에서 네.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두 장관 후보자가 매우 적절하다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가급적 야당에서 좀 적극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혹시 이따가 김 잠시 의원님 시간 이 부분은 김현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도끼로 미군의 머리를 까서 죽인 사건인데 이걸 판문점 이게 미루나무 가지치기라 이렇게 교육하고 있는 분입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8192님께서 지난 정부 4년 동안 인사청문 경과보고 채택 없이 10명이 임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는 이미 7명입니다. 지금 5명 더하면 12명이 임명 강행입니다. 이 정도면 불통 아닌가요? 라고 의견 주셨고 2836님 자유한국당은 7명 후보자 모두를 무산시켜야 만족하실 건가요? 장관 자질 검증을 넘어 정권 흔들기라고 보여집니다. 라는 상반된 의견들 보내주고 계시고 4531님 순간 오늘을 화요일로 착각했습니다. 라고 의견 주셨는데 오늘 평시보다 좀 하루 앞당겨서 정치와투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과 정치화투 다음 주제로 좀 가보겠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둘러싼 의혹 규명하기 위한 특별수사단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자에 오른 사람을 보면은 지금 자유한국당의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있고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까지 김학의 전 차관 물론이고요. 모두가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이라는 점에서 수사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성환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이게 지금 이제 세 번째 수사잖아요. 네. 두 번은 무혐의 처리가 된 만큼 소위 검찰의 명운을 걸고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것 때문에 특별 수사단이 이제 구성이 돼서 검사 13명이 이제 편성이 됐는데 네. 일단 이제 그 뇌물수수라든지 그 특수강간 혐의라든지 그 소위 진실에 접근해야 되는 과정이 있고 또 수사 과정에 외압은 없었는지 은폐는 없었는지 조작은 없었는지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대상자들이 사실은 전 정부의 고위층에 있었거나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라 네. 매우 어려운 수사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런 만큼 지켜보는 국민들이 많이 있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명명백백하게 네. 밝혀주기를 희망합니다. 네. 자유한국당 이게 쪽에서는 한국당에서도 이 진실 규명에 대해서 민주당과 전혀 다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진실 규명에 대한 입장을 갖고 있고요. 네. 규명 방법과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저희들 법안 제출을 준비했습니다만 특검 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네. 두 차례 또 세 차례에 걸쳐서 검찰 내부 조사를 해서 계속 사회적 불신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자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번에 이제 수사가 새로 특별수사단을 만들어 구성하는 과정에서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권고를 했죠. 본수사 권고를 하면서 수사 대상자를 적시했어요. 네. 우리 당의 곽상도 의원하고 몇 분을 적시했는데 관련되어 있는 다른 분들은 또 빼놔서 그 당시에 최동욱 전 검찰총장과 또 공직기강 비서관 조응천 의원이죠. 이런 부분들 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맹맹백백하게 밝히자. 모든 불신이 없어지도록 할 때까지 수사를 하자 해서 뭐 특검 법안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동조해 줄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특검을 통해서도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검찰이 몇 차례에서 못한 것을 다시 검찰에 맡기는 것보다 특검하자. 네. 특검을 해서라도 진실을 규명하자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예.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네, 지금 이제 과거사위에서 적시해서 검찰 이제 수사로 넘어왔는데 뭐 잘 아시는 대로 검찰 수사는 수사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꼭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네. 문제가 있는 저 사람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음. 그런 점에서 그 예컨대 조응천 의원이나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빠졌다고 해서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지금 특별수사단이 구성된 만큼 여기서 진실 규명과 외압 의혹을 적극적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랄까 국민적 의혹이 다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뭐 특검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절차상 네. 현재 특별수사단의 수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오히려 맞다. 지금은 정치 공방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판단을 합니다. 아니 수사 네. 시작 단계에서 수사단 구성과 관련해서 이미 주요 정당이 불공정하다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어떻게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런 면에서는 이참에 네. 민주당이 진실을 규명하는데 왜 소극적입니까? 저는 그거 이해가 안 돼요. 특검에서 진실을 규명하자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 수사 지켜보자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네. 특검법을 통해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조속히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현재 오늘 구성된 이 수사에 이제 돌입한 현 검찰 수사단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지금 약간의 의구심이라든가 믿지 못하겠다는 의견들이 좀 많이 계신가 봐요. 지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예. 이 진실을 규명하는데 이미 특정 인사를 거명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수사 대상을 정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는 불공정한 권고 사항이다 생각하고 권고하는 가운데서도 네. 그 분위기에서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명언을 걸고 하라는 이런 의해서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결정했잖아요. 예. 이런 걸로 봐서 뭐 예단을 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보다는 양쪽이 다 그 민주당 야당과 여당이 다 동의하는 특검을 통해서 구성해서 하면은 시간도 전략하고 진실을 규명 도움이 안 되겠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727 번호 쓰시는 분께서 김학의 전 차관뿐만 아니라 별장에 있었던 접대를 받았던 권력자들을 함께 조사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076 하나님 제대로 된 수사로 발본색원하기를 그리고 한국당도 좌고우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90님 최동욱, 조응천 두 사람은 왜 조사 안 나요? 검찰 수사단도 정치적으로 선명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라고 의견 보내주고 계십니다. 지금 김학의 전 차관 수사와 관련해서는 뭐 정치적인 걸 떠나서 모든 국민들께서 이건 정말 진짜 발본색원하고 투명하게 수사를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은 다 같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먼저 풀어보자는 의견이고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특검으로 바로 가야 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시는 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시 24분 지나고 있는데 이틀 앞으로 다가온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두 분께 말씀을 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내일 모레입니다. 여야는 정말 막판 유세전 총력 다하고 있고 경남의 창원, 성산, 통영, 고성 두 곳에서 치러지는 미니 선거지만 정치적인 의미는 상당히 좀 크지 않나 싶거든요. 김성환 의원께서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지난 주말에 창원, 성산하고 통영, 고성을 다녀왔는데요. 갔다 오셨어요? 예. 네. 그 주말 사이에 잊기 어려운 일이 하나 생겼죠. 그 창원, 성산에서 우리 황교안 대표께서 경남 FC 축구 경기장 안에 사실상 무단 난입을 해서 불법 선거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이 경남 FC에서는 강한 그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어서 사전에 여러 차례 그렇게 하지 말 것에 대해서 요청하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선거 운동을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사실상 선거법 위반 소지도 매우 크고요. 특히 이제 국민들이 아쉬워하는 거는 과거에 법을 누구보다 잘 지켜야 되는 법무부 장관 출신이 법을 어기고 불법 선거 운동을 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볼까? 이게 창원 성산 선거에 굉장히 큰 쟁점이 되는 것 같고요. 예. 통영 고성 같은 경우는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 소위 지금 자유한국당 계열 후보가 무투표 당선될 만큼 굉장히 보수성이 깊었던 그런 동네인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이제는 좀 한번 바꾸자고 하는 여론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저희 후보가 초반엔 굉장히 열세였습니다만 지금은 굉장히 팽팽한 정도까지 올라왔다. 이제 특히 통영 고성의 그 시장통을 저희가 여러 번 돌아봤는데 그런 민심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백승주 의원님. 굉장히 일정이 바쁘신 우리 김성환 의원님께서 당대 비서실장이신데 창원까지 가서 나무정당 정의당 훈련까지 하고 왔다니 참 여유롭고 부러워 보입니다. 공동 후보여서요. 하여튼 공동 정의당 후보죠. 저도 갔습니다만 정의당 후보를 위해서 바쁘신 의원님 선거운동까지 하고 이건 선거법 저축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당을 지원하는 것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가 다음 총선을 앞두고 있는 의미 있는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정계 개편에 하나 촉발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사실 소수 정당들이 10% 이하의 어떤 득표율을 보일 경우에는 다음 정당에서 지역구에서 당선될 확률이 낮다는 걸 확인하는 선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거대한 하나의 정계 개편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장에 저도 3일간 쭉 갔습니다만 금토일 가서 보니까 저는 창원 지역에 주로 있었는데 예. 시민들은 뭐 단일화다 무슨 당이다 이런 데 관심 보다는 경제가 어려워요. 특히 탈원전 정책을 해서 두산 중공업이 거의 사정이 안 좋으니까 창원 경제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경제를 살리달라는 이런 호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경제에 대한 인식들, 최근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가 선거 결과를 좌우할 것이 생각이 들고요. 앞서 우리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네. 축구 연맹의 규약을 좀 모르고 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잘못돼서 생각을 국민께 깔끔하게 예. 사과드리고 우리 당 대표도 또 후보도 진심 어리게 사과한 것으로 알고 있고 넓게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3일 동안 창원 성산에 가셨다고 하는데 혹시 그 경기장에 같이 가셨나요? 경기장 예. 입구에서 있었습니다. 같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시진 않으시고요. 경기장은 표가 없어 못 들어가죠. 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들어가죠. 그러면 그렇죠. 황교안 대표와 이번 후보가 같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들어가고 내가 그때는 이제 제가 조우하지 못했고요. 저는 예. 나중에 가서 그 주변에 경기장 들어가지 못하거나 들어가려고 서둘러서 움직이는 분들을 이렇게 혹시 그 황교안 대표가 표를 구입해서 들어가셨나요? 5장 구해갖고 우리 5장 구현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언론도 그렇게 보도됐는데 예. 그 내용은 자세한 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부는 표를 구해서 들어갔고 일부 수행하는 아니, 사람은 표를 안 구하면 못 들어가죠. 일부 수행하는 사람은 표 안 구하고도 들어갔다는데요. 예, 저도 예. 이제 선거를 여러 번 치러봤습니다만 제가 오늘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봤는데 네. 거기 들어갔는데 표를 준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표 문제는 별건이고 예. 그 이제 서울에서도 선거가 가능한 곳이 있고 가능하지 않는 곳이 있는데 보통 이제 지하철 같은 경우도 지하철 매표소 입구까지는 선거 운동이 가능하고요. 네. 지하철 플랫폼 안에는 선거 운동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수가 모이는 특정하지 않는 공간에서는 선거 운동이 가능하고 예. 그렇지 않은 곳은 이제 선거를 못하게 선거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아주 심하게 표현하면 예배당 안에서 선거 운동한 것과 같습니다. 특히 피파의 규정에는 일절 그런 정치적 행동을 경기장 안에는 못하게 되는 게 국제 규범입니다. 예.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 선관위에서도 엄격하게 그런 경기장 안에서는 선거 운동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예. 이것과 관련해서 알겠습니다. 지역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중앙 선관위가 이것에 대해서 판단을 조만간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선관위에